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요즘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독률이 20에서 하나 빠진 19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501명인가 지금 돼 있을 텐데 진짜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요. 예. 500으로 떨어졌다가 누가 또 들어왔더라고요.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구독이 지금 한 1000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념이 맞는, 그러니까 사상이 맞는 사람들은 볼 테고 그렇지 않고 특정 당을 비판을 하고 거기서 하는 그 행동들,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법들, 그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악법들이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이 악법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데 깼다가면 지금 동성애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동성애법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이름이 차별금지법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파 좌파를 떠나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파 쪽에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우파 쪽에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이 잘못 선택을 한다면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왜냐? 지금 더불어당이 국회의원 수도 지금 192명이잖아요. 거기서 이재명이라는 자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이제 못 막아요.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올라오면 무조건 도장 찍어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요. 다 통과될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진정 내가 구원받은 목사라면, 내가 구원받은 전도사라면, 내가 구원받은 신학생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권사, 집사, 어쨌든 교회, 예수를 믿는다 하면, 교회를 다닌다 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순간 교회는 무너져요. 무너진다니까요, 이제? 그 순간?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날에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그 말 못합니다. 미국 봐요, 미국.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봐요. 그게 통과가 되니까 어때요? 영국 같은 나라들. 말 못해요. 그래갖고 지금 거기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동성애법 그거 저기 되는 바람에 그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틀려가고 각 주마다 다르잖아요. 좌파가 많은 그 주에서는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 이거 설교하는 바람에 감옥 가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졌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동성애자들
이제 말 못해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제 뭐 막지를 못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갖가지 악법들이 지금 계속 지금 통과시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교회를 죽이냐 살리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을 했을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든가 모든 제자들이 로마 시대 때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 이전에 누구야? 그 황제 때부터 그 사도행전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네로 시대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잡혀가는 거, 그냥 로마까지 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게 네로 시대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봐야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선택이 이번에 중요합니다. 6월 3일 보궐선거. 진정한 구원받은 목사라면 지역을 떠나서, 응? 뭐 지금 대형 교회들이 사회주의 공산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작용화된 교회가 많거든요. 제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에도 좌파 목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특정 당만 찍어줘요.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의심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선택이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지금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마태복음 17장까지 끝냈고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인데요. 마태복음 18장은 보니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 15절, 14절에서 아마 까지 할 것 같은데 진행을.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아마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건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냐, 그런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가운데에다 세우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회심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혹은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회심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의 한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까지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어때요? 이 질문 자체가 제자들의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그래도 짱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들보다 12 제자가 있는데 너희들보다 나를 제일 크시게 보실 거야. 나를 서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권력투쟁이죠. 권력투쟁. 응? 여기서 제자들이 자 지난번에 우리가 17장에서 할 때 뭐가 나왔죠? 변화산 사건 우리가 했어요. 거기서 누구 있었죠 그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갔죠? 세 사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거기서 엘리야를 만났고 모세를 만났어요. 그건 다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17장에서 지금 이들이 질문 자체가 뭡니까? 야, 우리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를 변화산까지 올라갔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예수님은 또 누구를 또 반석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히 12 제자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천국의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아마도 베드로는 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셔. 나를 크게 써주실 거야.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또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겠죠. 세베대의. 그래서 그 엄마가 17장에도 다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래서 서로가 그 세 사람은 각별하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 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수제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서도 제일 큰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 앞에 특별하게 은총을 받았으니까 세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데리고 가서 응? 그렇게 했으니까 17장에서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좀.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혹은 야고보 혹은 요한을 가장 크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 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책망. 천국에서는 뭐래요? 시민, 천국의 시민의 자격 중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깨닫고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사랑을 베푸는 자. 왜?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러 왔잖아요. 어떤 사랑? 죽음의 사랑, 구원의 사랑.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치려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나눠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먼저 가보자면 21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때에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이니까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왕에 비유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먼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의 내 친구의 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함, 용서하는 사랑.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없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베드로가 지금 자기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 형제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의 이웃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잘못하는 게 있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이거는 가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깨닫고 그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가장 작다. 아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어떤 믿음이 없으면 어린 아이 같은
회심함이 없으면 네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 같은, 여기서 사실상 어린 아이라는 것은요, 뭐 어린 아이를 앞에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에 관한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뭐예요? 자만심과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영웅전, 내가 최고야. 예수님께서 나만을 더 사랑하셔. 이런 교만함, 겸손함이 없는, 겸손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을 실천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크냐, 누가 가장 작으냐, 이걸 질문하는데 이런 어린 소자와 같은 그런 신앙이, 어린 아이같이 신앙이 없다면, 회심하지 않는다면, 회심하는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 저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 아이같이 회심하지 않으면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린 아이의 신앙, 어린 아이는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교회와 신앙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거짓말 할지도 몰라. 근데 어린 아이들은 뭐가 있어요? 오로지 내 거. 여러분들 저는 아기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내 주위에 우리 조카들, 옛날에 조카들이라든가 친구들의 이런 게, 저는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볼 때 보면 뭐가 있냐면, 어린 아이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오로지 먹을 것, 어린 아이들한테 돈도 필요 없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주일학교 하면서 먹을 거하고,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라든가, 이런 어린 아이들 과자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고요, 돈을 갖다 놓고 어떤 걸 가질래 하면은 아이들은요 먹을 걸 선택해요. 그리고 자기 거 뺏어 먹는 거 싫어해요. 그 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깡난 애기 때라고 해야 되나? 5살이 그때 안 됐을 때예요. 안 됐을 때인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과자인가 뭔가 하여간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봉지를 줬는데 목사님이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얘가 못 먹게 해요. 이렇게 돌려요. 고개를 돌려요. 안 주려고. 그걸 누가 갖다 해서요? 자기 아빠가 갖다 줬잖아요.
그 아이한테 과자하고 돈 10,000원짜리 하나 갖다 놓잖아요. 그냥 과자를 집지 돈을 안 집어요. 왜 그래요? 그 정도로 순수하다는 걸 모른다는 걸. 오로지 자기 욕심.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악합니다. 뭐 선악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나밖에 몰라요. 선과 악을 아는 나이가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제가 이제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복지선교학과를 나왔는데, 복지선교를 하면서 왜 복지선교를 했냐? 사회복지도 하려고요.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서 복지선교를 나왔어요. 복지선교는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사회복지 공부도 해요. 그래서 저는 복지선교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제가 학교 들어가갖고 복수전공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 했어요. 뭐를 했냐? 아동복지요. 아동복지를 복수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론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학점은 다 땄어요. 복지선교 쪽에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하잖아요. 그 복지선교 쪽에 40학점인가 42학점 있어요. 그걸 따야 돼. 취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수전공을 했으니까 아동복지도 또 42학점인가 40학점을 취득을 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그거를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5일 남겨놓고 제가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돌려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수전공을 했는데 시험 떠내게 됐어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은 주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게 보는 게 졸업시험을. 그럼 되게 부담이 가더라고요. 근데 뭘 못 생각을 그때 갑자기 착각을 했냐면, 내가 졸업시험을 보는 게 3번의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5월달이니까 5월달로 예를 든다면 5월 첫 주에 보잖아요. 그럼 그때 떨어지면 일주일 후에 또 봐요. 그 다음에 그때도 떨어지면 일주일 후에 또 봐요. 3번의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깜빡을 하고 내가 잊어먹고서 부담이 가서 그냥 복수전공을 취소하고 부전공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업장에 부전공으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취득은 다 했어요. 5일 만에 바꿨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동복지를 했잖아요. 복수로. 그러면은 아동복지 그걸 취득을 하려면 보육실습을 나가야 돼요. 몇 달? 1달. 그래서 보육실습을 나갔어요. 제가 보육실습을 나갔는데, 1달 동안 보육실습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같이 1달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깐난 아기 때부터 보육원에 와요. 저는 이제 일산에 있는 일산 동구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갔었어요. 여기서 꽤 멀어요. 1시간도 넘으니까.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달 동안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보육실습을 가면은요, 깐난 아기부터 이제 5일 지나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까지 있어요.
근데 무슨 맛을 하려고 하냐? 아이들하고 이제 거기 이제 보육 그 유치원은 놀이 중심이에요. 놀이 중심. 뭐 공작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그렇다고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한글도 또 배워요. 한글도 배우는데 주로 놀이가 목적이에요. 놀이를 통한 이런 거. 그런 거도 하는데, 갓난 애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안 했으니까 다. 여기 이제 반이 이제 여러 반이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지금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학년까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 5살까지는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믿고요.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근데 6살부터는 후쿠시마 그 도쿄 전력이 처리된 오염 처리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한다고 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노량진 수산시장 손님이 텅텅 비었습니다. 손님이 텅텅 비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떠들던 주류 언론, 민주당 국회의원도 지금 뭐 하죠? 응? 그때 그 광화문 앞에서 집회했던 사진들 보면 제일 센터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정청래, 그 다음에 박찬대, 뭐 다 있습니다. 고민정, 딱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왜 조용하지? 이 사진이죠, 이 사진. 네. 이 사진 보세요. 중앙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옆에 정청래, 박주민, 박찬대, 뭐, 박광온, 고민정, 뭐, 최고위원들 앞에 다 나와 있네. 이때 난리를 쳤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철회해라! 이랬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는데 왜 전부 입 딱 닫고 조용하죠? 이게 바로 목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투쟁의 수단이었을 뿐이지.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경원 의원 페북 한번 보여주세요. 나경원 의원이 페북에 나경원 의원의 페북을 딱 보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북한 핵폐수 이야기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다. 우라늄은 감시 항목이 아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심층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 뭐라고 했느냐? 인류 최악의 재앙, 제2의 태평양 전쟁, 방사능 테러 라는 말로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을 서슴지 않았는데 지금 왜 입 닫고 조용히 있느냐 이야기죠. 왜 조용하지? 민주당 의원들 왜 그렇지?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일본 도쿄전력 앞에 갔던데 막 그 항의성 발언하는데 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조용하죠? 완전히 내로남불이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아닙니까? 자, 뉴델리 기사를 보면 윤상현 의원도 지금 페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북한 방사선 폐수, 서해 방류에 대해 왜 침묵하나? 윤상현 의원 페북이 뉴데일리 기사에 떴습니다. 네. 자, 정성학 박사의 내용을 근거로 쭉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단식까지 하시고 이번에 북한 핵폐수 저거 확인되면 단식은 기본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 국제사회를 향해 친서를 보내시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단식까지 하셨네요. 이래서 우리가 자꾸 복귀를 해봐야 돼요. 단식까지 하셨구만. 네. 조정원 의원이 또 발언을 했네요. 뉴스원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일본 오염수 핵 테러라더니 북한에는 왜 침묵하나? 응? 이러니까요. 그때 달라요라는 거예요. 이자들은. 응? 북한이 뭐라면 입을 열질 않아.
방사능이 일본 방사능, 북한 방사능 다릅니까? 미국 방사능 따로 있고 영국 방사능 따로 있습니까? 북한 방사능 따로 있고 중국 방사능 따로 있습니까? 방사능은 똑같은 방사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조사해야지. 강화도 인근, 인천 앞바다, 꽃게 어장 싹 다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방사능이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갯벌에 얼마나 축적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조정훈 의원까지 지금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증스러운 것이 이 조선일보 올해 초 기사 한번 볼까요? 오염수 괴담에 1조 5천억 낭비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광화문 앞에 나와서 집회하던 저 장면 보십시오. 저 다 있죠. 저 제일 왼쪽에 박찬대, 그 다음 하얀 라운드티 우원식, 그 다음 정청래, 이재명 당대표 당시, 그 다음 박광원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허영교 다 나와 있죠. 이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난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북한 핵 폐쇄에서는 이렇게 입을 닫고 있죠?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지 뭐. 지들 정략적인 차원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공격을 해대던 자들이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응?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무슨 방사능 물질이 쏟아져 나올지 어떻게 알아? 빨리 조사합시다, 이거는. 어? 이거 우리가 조용히 있다간요, 방사능 범벅된 인천의 그 앞에 수산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회 먹을 수 있겠어요? 아, 불안한데? 그리고 거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 해류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간장게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꽃게 가지고 간장게장 만들잖아요. 야, 이거 불안한데? 그게 쭉 타고 군산 앞바다, 태안 앞바다, 군산 앞바다, 저기 목포까지 내려가잖아요. 아, 이거 불안한데? 완도는 또 전복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아, 불안한데? 이 불안감을 좀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권. 좀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요. 저는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타파 좀 출동 좀 해주세요. 탐사보도 잘하신다고 하던데 좀 출동 좀 해주세요. 거기 들고 가면 돼요. 사실은 언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뭔 소리냐. 방사성 그 측정하면 측정기 있습니다. 아니 방사능 물질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촛불행동 출동해야지. 촛불행동 뭐해? 빨리 강화도로 출동해. 촛불 켜고 빨리 방사성 검사하라고 빨리 촉구해야지. 이재명 정권에 뭐 하는 거야? 뭐 촛불행동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굉장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단체라며. 그럼 빨리 출동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좀 보호해줘. 촛불행동. 그리고 진보 무슨 행동 연대인가 박서군 대표도 좀 출동하시고,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했던 그 단체들 전부 좀 출동하세요. 조직력 좋잖아. 민노총은 뭐하노? 민노총도 한번 출동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이 식생활 안전을 좀 보호해주세요. 방사성 물질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꽃게나 화를 먹어서 되겠습니까? 광우병 집회에 나왔던 2008년 MB 정권 초기에 광화문에 쏟아져 나왔던 광화문 광우병 그 먹으면 머리에 뇌에 구멍 숭숭 뚫린다고 했던 사람들 다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튀어나오세요. 강화도로 빨리 갑시다. 가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지를 좀 체크를 해봅시다. 너무 궁금해. 그리고 그 방사성 물질 체크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자유진영의 나라들은 최소한도로 연구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죠. 전체주의 국가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체제입니까? 아니죠. 자, 이런 점을 대한민국 좌파단체 여러분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촉구해 주세요.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산물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재작년에 보니까 저기 완도의 전복 만드는 어민들이 막 해상 시위도 하던데,
후쿠시마 오염 방사수, 후쿠시마 거기 해류가 저기 서해안, 뭐 이 태안이라든지 완도 이쪽에 오나 안 해?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서 막 해상 시위를 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지. 좀 해주세요. 지금 서해잖아, 서해. 거기 이렇게 해류 타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면, 왜 좌파들은 보편적인 분노를 하지 않고 선택적인 편파적인 분노를 할까? 왜 좌파들은 선택적인 분노를 할까? 보편적인 분노를 하지 않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민주당이 국회의원들 총동원해가지고 국민 안전, 어민 생존 지켜내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수산물 수입 재개 강요, 규탄한다.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다 나와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다 있네. 뭐 정청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홍근, 여기 뭐 박찬대, 우원식, 여기 김병주 다 있네요. 다 모여있네요. 여기. 뭐 이재강, 뭐 다 모였네. 다 모였어. 다 싹 다 있네요. 전현희, 여기가 전현희 아까 보인 것 같은데. 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중요한 말을 했네요. 그때는 이런 난리를 쳤는데 윤석열 정권 때입니다. 국민 안전, 어민 생존 지켜내자. MBC 뉴스투데이, 민주당 원전 오염수 대책단 후쿠시마 방문. 이거 뭐 양원영인가? 뭐 그 국회의원 아닌가요? 민주당 원전 오염수 대책단 후쿠시마 방문. 보자.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분석 결과 등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도쿄 전력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언론도 난리를 피웠는데, 이거 한겨레 신문 한번 볼까요? 시민단체 야당은 그때는 민주당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거센 반발. 시민단체, 열심히 하시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절대 안 돼. 해양 투기 결사 반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이제 알았네. 이제 공동행동 하나 만들자. 예성강 북한 우라늄 정령 공장 핵 폐기수 반대 공동행동 하나 만들자. 시민단체 여러분, 하나 만듭시다. 이분들 다 나오실까, 근데? 뉴스타파 그때 보도를 보니까, 2023년 8월 31일 보도를 보니까, 야, 이건 안 띄우라. 발언 좀 하시지. 뭐 언론도, MBC, 한겨레신문, 뉴스타파 좀 보도 좀 해주세요. 경향신문 사설, 당시 사설 한번 봅시다. 후쿠시마 후쿠시마 바다의 세슘 삼중수소 가벼이 보지 말아야. 그때 사설을 쓰셨군요. 경향신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1년 만에 검사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초과되는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에 1조 5천억 원 헛돈 썼다. 이 기사가 그때 나왔죠.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예성강 여기도 조사해 봅시다. 조사해 보면 뭐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자, 이걸 조사하려면 해양수산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예성강 하구, 가나도
요 위편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좀 해주세요. 1조 5천억까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1조만 배정하지 뭐 1조 배정해가지고 요 일대를 강화도 섬 일대 교동도 일대 여기 또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교동도 망향대 여기하고 강화도 평화전망대 요 일대 임진강 하구 일대 그죠? 김포 여기 한강 하류 일대 여기를 쫙 한번 여기가 이거 강화도 가보시는 분들 아시죠? 강화도하고 요 김포 사이에 요 물살이 엄청 셉니다. 여기가 물살이 엄청 셉니다. 여기하고 강화도 인근 뭐 여기 서해바다 꽃게잡이 요 어장까지 사사치 방사성 물질 나오는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는